한윤아는 숨을 몰아쉬며 아우라 타워의 회전문을 통과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땀으로 축축하게 느껴졌다. 단순한 자료 전달 임무였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의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가 속한 작은 IT 컨설팅 회사 넥서스 데이터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다. 로비는 거대하고 차가웠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몇십 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높이에서 차가운 조명을 쏟아냈다. 공기마저도 비싸고 희박하게 느껴졌다. 젠장 늦었잖아. 윤아는 작게 중얼거리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 시간까지는 단 5분. 일반 방문 개경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조급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던 그녀의 눈에 한쪽 구석 인적이 드문 곳에 서 있는 매끈한 검은색 엘리베이터가 들어왔다. VIP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급한 마음에 윤아는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마침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스르륵 열렸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윤아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엘리베이터 내부는 일반적인 그것과 완전히 달랐다. 사방이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한쪽 벽면 전체는 실시간 주식시장과 경제지표를 보여주는 거대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구석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듯 그는 주변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침묵의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 날카롭게 다듬어진 옆모습,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한 차가운 표정. 윤아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자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언론에서 수없이 보았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음 같은 얼굴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수십 톤의 압력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윤아는 자신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이물질이라는 것을 통감했다.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분석가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당황하지 마. 지금 당황하는 건 최악의 수야.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시선을 들어 정면의 디스플레이를 바라보았다. 마침 화면에는 특정 기술 분야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복잡한 그래프가 떠 있었다. 강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그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 희미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윤아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충분히 선명하게 들렸다.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네요. 이건 단순한 섹터의 하락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매 현상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말을 내뱉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 미쳤지, 한윤아. 네가 뭔데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인 앞에서 아는 척을 해 당장 그의 비서들이 들이닥쳐 자신을 무단 침입자로 끌어낼 것만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다. 그러나 예상했던 질책은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지훈의 고개가 천천히 그녀 쪽으로 돌아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처음으로 윤아에게 정면으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순수한 의외성과 지적인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근거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다. 단 2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논리를 간파하려는 듯한 예리함이 번뜩였다. 윤아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 분석했던 데이터를 떠올리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프에 표시된 거래량 급증 시점과 특정 비상장 기술 펀드의 청산 시점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해당 펀드의 주요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는 헤지 펀드들이고요. 이건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자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공포 심리를 이용한 당위 차익 실현입니다. 아마 2차, 3차 연계된 파생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녀의 설명은 간결하고 핵심을 꿰뚫었다. 수많은 보고서에서 장황하게 늘어놓는 미사여구 없이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이 존재했다.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수많은 애널리스트와 전략가들이 시장 전반의 위축이라는 상투적인 분석만 내놓을 때 이 이름 모를 여자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매. 그가 막연하게 의심하고 있던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했다. 땡. 엘리베이터가 그의 전용층인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도착했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러나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걸음을 멈추고 유나를 돌아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그녀를 잠시 응시했다. 마치 흥미로운 분석 대상을 발견한 과학자처럼. 그리고 그는 그대로 복도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유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공포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희열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방금 누구와 대화를 나눈 것인가? 한편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던 강지훈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다.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다음 회의까지 20분 남았습니다. 김 실장.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나지막이 불렀다. 예, 회장님. 방금 나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던 여자 알아봐. 김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표정을 감췄다. 회장님이 사적인 일로 누군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어떤 인상착의였습니까?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평범한 오피스룩 특별할 것 없는 외모.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지성으로 빛나던 눈빛.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알아봐. 오늘 이 시간에 내 VIP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을 확인해. 아마 허가받지 않은 인물일 테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세한 호기심의 파동이 일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가 뛰어든 참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방금 전 여자가 했던 말을 되새겼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매 현상.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찾고 있던 실마리일지도 몰랐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정보들 너머로 방금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쳤던 당돌한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다. 아우라 타워에서 빠져나온 유나는 비로소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낡은 건물로 돌아오자 강렬했던 몇 분간의 기억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넥서스 데이터의 사무실은 아우라의 로비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좁은 공간에 책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여기저기 서류 더미와 컴퓨터 케이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동료들의 키보드 소리와 전화 통화 소리가 소음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자기 자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의 차가운 눈빛이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의 분석을 단번에 꿰뚫어 보던 그의 지성에 대한 묘한 경외감이 일었다. 그는 내 말을 이해했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에 집중하려 애썼다. 아니 어쩌면 그와의 만남이 그녀 안에 무언가를 더 강하게 자극한 것일지도 몰랐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매. 엘리베이터에서 무심코 뱉었던 그 말. 그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던 데이터 속의 이상 신호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분석창을 열었다. 이건 회사의 업무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지적 호기심이자 그 남자 앞에서 했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옥이었다. 유나는 미친 듯이 데이터 속으로 파고들었다.
수백만 개의 거래 기록 시장 동향 관련 기업 정보들을 교차 분석했다. 몇 시간 동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퇴근하고 사무실에 정막이 찾아왔을 때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유령처럼 떠돌던 데이터 조각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특정 바이오 기술주를 중심으로 지난 한 달간 엄청난 양의 공매도 주문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모든 거래는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신생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베리타스, 베리타스. 진실이라는 뜻의 라틴어. 참으로 역설적인 이름이었다. 유나는 IP 주소를 역추적했다. 예상대로 조세 피난처의 서버를 경유하고 있었지만 그 패턴 속에서 미세한 규칙성을 발견했다. 그건 아우라 그룹의 내부 보안망 구조와 놀랍도록 흡사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시장 교란 행위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신규 바이오 프로젝트를 겨냥한 명백한 내부자 공격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다. 군더더기 없이 오직 데이터와 논리적인 추론만으로 채워진 보고서였다. 다음날 아침 유나는 퀭한 눈으로 최 팀장을 찾아갔다. 최 팀장은 넥서스 데이터의 실무 책임자로 실력보다는 눈치와 처세술로 자리를 지키는 인물이었다.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최 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넘겨보았다.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한유나 씨, 이게 뭐야? 아우라 그룹 내부자 소행이라고 제정신이야. 그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정교한 공격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밥 먹여줘. 우리가 이런 걸로 아우라 그룹을 건드렸다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 같은 회사는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 최 팀장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팽개쳤다. 그의 눈에는 유나의 뛰어난 분석력에 대한 감탄이 아닌 골칫거리를 가져온 부하 직원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당장 이 자료 전부 파기하고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 다시는 이런 짓 할 생각 마. 이건 경고야.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듯한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포기를 몰랐다. 이 진실을 그냥 묻어버릴 수는 없었다. 같은 시각 아우라타워 펜트하우스.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울의 아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 실장이 가져온 얇은 서류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 실장이 정중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여성은 넥서스 데이터 소속의 한유나 대리입니다. 어제 오후 저희 전략기획팀에 정기 데이터 클리닝 보고서를 전달하러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넥서스 데이터. 지우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가끔 사소한 외주 용역을 맡기는 수많은 협력업체 중 하나였다. 대리라는 직급. 그녀가 보여주었던 날카로운 통찰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치였다. 그 보고서 가져와. 잠시 후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넘겨보던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지극히 평범하고 기계적인 데이터 정리 보고서였다. 분석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작성자 명단 구석에 한유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재능이 이런 하찮은 업무에 썩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임원 전략 회의 시간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했다. 안건은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신규 바이오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 발표의 중심에는 기획조정실장인 박성진 이사가 서 있었다. 박성진은 수려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지훈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 시절부터 신임을 얻어온 인물이었다. 그는 매끄러운 말솜씨로 현재의 위기는 시장의 일시적인 과민 반응일 뿐이며 곧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일부 경쟁사들의 악의적인 루머와 시장의 불안 심리가 겹쳐 생긴 해프닝일 뿐입니다. 제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니 회장님께서는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그는 지훈을 향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 한 젊은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하지만 이사님, 증권가 정보지에 따르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특정 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공매도 공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박성진의 미소가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젊은 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김 부장, 언제부터 우리 아우라 그룹이 인터넷 찌라시를 보고 경영 전략을 세웠나?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자네 일이나 똑바로 하게.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누구도 감히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지훈은 말없이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성진의 완벽해 보이는 프레젠테이션, 그의 과장된 자신감, 그리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교묘한 권위. 지훈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특히 조직적인 공매도 공격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박성진의 손가락이 순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자, 그녀가 뱉었던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박성진의 연극. 지훈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내부에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윤아의 인사 파일을 다시 집어들었다. 증명사진 속의 그녀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는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무기를 보았다. 자신에게는 지금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적을 상대할 무기가 필요했다. 그는 인터폰을 들었다. 김 실장, 넥서스 데이터의 한윤아 대리. 개인적으로 연락할 방법을 찾아 조용히.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는 길은 위험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을 사람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최 팀장에게 질책을 받은 후 며칠 동안 윤아는 지독한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기계처럼 회사에서 주어진 단순 데이터 정리 업무를 처리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부정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좀먹고 있었다. 재능이 있어도 진실을 알아도 힘이 없으면 결국 묵살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고급 퀵서비스 직원이 찾아와 다른 사람도 아닌 그녀 한윤아를 콕 집어 찾았다.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가 건네받은 것은 아무런 표시도 없는 작은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벨벳으로 감싸인 검은색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카드에는 단 몇 줄의 글자만 적혀 있었다. 오늘 저녁 7시 청담동 아우라 갤러리 3층 제2전시실. 발신인은 없었다. 하지만 카드의 오른쪽 하단에 음각으로 새겨진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우라 그룹의 로고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였다. 강지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건 함정일까 허가 없이 VIP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회사의 기밀일지도 모르는 사안을 파헤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걸까? 최 팀장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분석을 유일하게 알아봐 주었던 그 남자가 보내는 신호. 윤아는 가기로 결심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윤아는 평소와는 다른 세련된 원피스 차림으로 아우라 갤러리 앞에 섰다. 갤러리는 재벌가의 사교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저녁 시간의 갤러리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한적했다. 안내 직원은 그녀의 이름을 묻지도 않고 3층으로 안내했다. 마치 모든 것이 약속된 것처럼 제2전시실은 거대하고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이해하기 힘든 추상화 몇 점만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작품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그림 앞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낮에 보았던 정장 차림이 아닌 조금 더 편안한 노타이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여전했다. 와줘서 고맙군, 한윤아 씨. 그가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가 보고 있는 그림은 온갖 색채가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는 작품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혼돈을 보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야. 그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 윤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테스트의 시작이었다. 내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주지. 시가총액 100조 원의 거대 기업이 있어. 이 기업은 최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신기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장에 이상 신호가 감지돼. 주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내부 자료 유출 정황도 보이지만 범인을 특정할 증거는 없어. 당신이 이 기업의 위기관리 책임자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건가? 그것은 박성진과 아우라 그룹의 상황을 교묘하게 각색한 문제였다. 윤아는 즉시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는 단순히 데이터 분석 능력을 보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 복잡한 판을 읽는 그녀의 전략적 사고를 시험하고 있었다. 윤아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그림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우선 저는 그것을 외부의 공격으로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내부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세 종류의 팀을 즉시 그리고 비밀리에 구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방어팀입니다. 이들은 추가적인 정보 유출을 막고 서버 기록을 미러링하여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역추적할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팀은 역정보팀입니다. 이들은 범인이 확실히 물만한 가짜 정보를 흘립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거짓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유출시켜 범인이 그것을 이용해 공격해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범인이 미끼를 무는 순간 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윤아는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팀, 프로파일링 팀입니다. 이 팀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획한 범인을 분석합니다. 그의 성향 야망,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기술적인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하고 숨길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데이터와의 싸움이 아니라 범인의 욕망과의 싸움이니까요. 설명이 끝나자 전시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표정 뒤로 감탄과 놀라움의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윤아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똑똑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의 전략적 깊이를 가졌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시험의 기색이 없었다. 그 가상의 기업은 아우라 그룹이야.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오랜 의심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까지. 그는 박성진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윤아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시스템 밖에 눈이 필요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유령이 필요하다. 한윤아 씨, 당신의 눈이 필요해.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비밀리에. 그 대가로 당신은 오직 나에게만 보고하면 돼. 물론 위험한 일이 될 거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윤아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제안이었다. 위험하다. 하지만 이대로 하찮은 일만 하며 재능을 썩히는 것과 거대한 악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 어느 쪽이 더 비참한 삶일까? 그녀는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신을 알아봐준 단 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가 지금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평생 갈망해왔던 인정이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악수도 계약서도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을 통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계약을 맺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지훈은 품에서 작은 기기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완벽하게 보안 처리된 전용 통신장치였다. 이제부터는 이걸로만 연락한다. 첫 번째 임무는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그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단 한 푼까지도 놓치지 마. 그는 이미 그녀가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유나는 조용히 통신장치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다.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막 강지훈의 가장 중요한 말이 되어 첫걸음을 내디딘 참이었다. 그날 이후 한유나의 삶은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넥서스 데이터의 평범한 대리밤에는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를 파헤치는 유령. 그녀의 작은 원룸은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비밀 벙커가 되었다. 강지훈이 건네준 보안 단말기는 아우라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로 통하는 마스터키였다. 재무기획인사 보안에 이르기까지 그룹의 모든 혈관이 그녀의 모니터 안에 흐르고 있었다. 유나는 먼저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자금 흐름을 쫓았다. 그것은 마치 교활한 뱀의 흔적을 쫓는 것과 같았다. 자금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쪼개지고 합쳐지기를 반복했고 복잡한 파생 상품으로 위장하여 국경을 넘나들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미세한 패턴, 즉 범인의 습관을 찾아냈다. 아무리 복잡하게 위장해도 돈을 움직이는 자의 서명과 같은 고유한 방식이 존재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자금의 시발점을 찾아냈다.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 그리고 그 계좌의 소유주는 놀랍게도 박성진 이사의 천안 명의로 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강력한 연결고리였다. 유나는 즉시 보안 단말기를 통해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자금의 출처 박성진 이사 천안 명의의 스위스 계좌로 추정. 추가 분석 필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신이 왔다. 수고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그는 얼마든지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인물이다. 지훈의 말대로였다. 박성진은 뱀이 아니라 머리가 여러 개 달린 히드라 같은 남자였다. 유나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자마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아우라 그룹의 내부 정보망에 엄청난 양의 거짓 정보가 풀리기 시작했다. 경쟁사의 신기술 개발 루머, 해외 자원 개발 실패설, 심지어는 강지훈 회장의 건강 이상설까지.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주가는 요동쳤다. 이것은 박성진이 의도적으로 피운 연막, 즉 거짓의 안개였다. 그는 진짜 위협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가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는 지금 유령 사냥을 하고 있었다. 자신을 파헤치는 보이지 않는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지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교활한 사람. 유나는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동시에 도전의식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박성진이 뿌려놓은 거짓 정보들을 역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런 안개를 피웠을까? 거짓 정보의 패턴을 분석하면 그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의 윤곽을 그릴 수 있을 터였다. 그때부터 유나와 박성진의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시작되었다. 유나가 데이터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내려 하면 박성진은 더 교묘한 거짓 정보로 그것을 덮어버렸다. 마치 안개 속에서 벌이는 숨막히는 체스와도 같았다. 이 고독한 싸움 속에서 그녀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강지훈이었다. 그들은 매일 밤 보안 단말기를 통해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건조한 업무 보고로 시작된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다. 오늘 박 이사가 이사회에서 새로운 M&A 안건을 내놨어. 모든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려는 수작이다. 알고 있어요. 그가 제시한 인수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는 완벽하게 조작된 겁니다. 실제 가치는 절반도 안 돼요. 제가 분석한 자료를 방금 전송했습니다. 대단하군.
이걸 어떻게 반나절 만에 분석했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거짓말을 하는 건 사람이죠. 때로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의 메시지가 날아오기도 했다. 오늘도 이사회에서 괴물들과 싸우다 왔다. 가끔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군.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회장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그에게서 답이 왔다. 한다. 그 한마디가 유나의 밤샘 작업의 피로를 모두 씻어주는 듯했다. 그들은 직위와 상황을 넘어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동지애의 기반 아래에서 자신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미묘한 감정에 싹이 트고 있었다. 유나는 가끔씩 그의 건조한 메시지 너머에 있는 인간적인 고뇌를 느꼈고 지우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진실을 밝히는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는 박성진의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든 자금은 회계부서의 특정 루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그 과정은 너무나 매끄럽고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내부의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흔적을 지워주는 것 같았다. 유나는 해당 기관의 회계 감사 보고서와 인사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에 시선이 멈췄다. 회계팀의 차정혁 부장. 그는 20년 넘게 아우라 그룹에 몸담아온 베테랑 회계사였지만 몇 년 전 박성진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밀려나 한직을 맴돌고 있었다. 그의 인사평가 기록에는 융통성 부족, 변화에 대한 저항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가득했다. 박성진의 눈밖에 난 인물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박성진의 모든 비자금 관련 서류의 최종 결제 라인에 바로 이 차정혁 부장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이었다. 박성진처럼 치밀한 자가 자신에게 밑보인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잡힐 만한 일을 맡겼을 리가 없었다. 이건 모순이었다. 아니 어쩌면 유나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차 부장이 협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과 권한이 도용된 것이라면 유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차 부장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퇴근 시간 무렵 일부러 회계부서 근처를 서성이다가 혼자 사무실을 나서는 차 부장과 마주쳤다. 그는 피곤하고 어두운 표정의 중년 남자였다. 차 부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차 부장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낯선 여직원을 바라보았다. 누구신데? 저는 진실을 찾는 사람입니다. 유나는 그를 회사 근처의 한적한 찻집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난 1년간 부장님 명의로 승인된 해외 기술 투자 관련 특별 회계 보고서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 말에 차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찻잔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장님이 결제한 게 아닐 테니까요. 박성진 이사가 부장님의 권한을 도용해서 처리한 거겠죠. 과거에 부장님을 찍어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부장님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차 부장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마침내 그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이런 일을 어떻게...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박 이사가 부장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부장님은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고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차 부장의 눈에 절망이 어렸다. 그는 박성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상대는 박성진인데. 유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장님. 저희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부장님은 박 이사의 회계 조작 수법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라는 말에 차 부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유나의 뒤에 거대한 존재가 있음을 직감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정의감과 회계사로서의 자존심이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어. 그 순간 유나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지훈이라는 든든한 방패와 이제 차정혁이라는 날카로운 창을 얻었다. 거짓의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지만 이제 그 안개를 걷어낼 작은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차정혁 부장의 합류는 전세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박성진의 회계장부 속에 숨겨진 암호와 같은 패턴들을 해독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유나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차 부장의 실무 경험, 그리고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합되자 그들은 비로소 박성진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계획의 핵심은 박성진이 이사회에 제안했던 가짜 M&A 안건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박성진은 이 M&A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동시에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인수 대상 기업에게 떠넘길 속셈이었다. 그들은 박성진이 바로 그 비자금을 인출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을 덮치기로 했다. 차 부장은 박성진이 이용하는 자금 세탁 루트의 마지막 단계를 정확히 짚어냈고 유나는 그가 자금을 움직일 예상 시간과 경로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했다. 그는 분명히 이사회 최종 승인 직전에 돈을 움직일 겁니다. 승인이 나고 나면 감시가 심해질 테니까요. 바로 그때 우리가 준비한 너츠로 그를 유인해야 합니다. 유나가 보안 단말기를 통해 브리핑하자 강지훈의 집무실에 모인 지훈과 차 부장의 표정이 비장해졌다. 덫이란 구체적으로 뭐지? 지훈이 물었다. 제가 가짜 서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박 이사가 이용하는 스위스 계좌의 해외 서버와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미러 서버입니다. 차 부장님께서 박 이사의 비서에게 긴급 보안 업데이트라는 명목으로 이 서버의 접속 경로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의심이 많은 그도 자신이 직접 심어놓은 비서의 말은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다. 박성진은 아무 의심 없이 가짜 서버에 접속해 돈을 인출하려 할 것이고 그 모든 기록은 고스란히 그들의 손에 들어올 터였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아우라그룹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유나는 자신의 원룸에서 지훈과 차 부장은 각각의 위치에서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사회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박성진은 화려한 언변으로 M&A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바로 그때 유나의 모니터에 경고등이 깜빡였다. 목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성진이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개인 컴퓨터를 통해 가짜 서버에 접속한 것이다. 유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제 그가 자금 이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만 박성진은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가 아우라그룹의 신규 바이오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를 그 서버에 업로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무슨... 유나는 혼란에 빠졌다. 그는 왜 자신의 비자금 계좌에 회사의 1급 기밀을 업로드하는 거지?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에게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한유나 씨, 지금 당장 모든 걸 중단하고 접속을 끊어. 이건 함정이야. 하지만 너무 늦었다. 박성진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로그아웃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유나의 원룸 문이 부서질 듯이 열렸다. 들이닥친 것은 아우라 그룹의 보안팀과 법무팀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영장을 내밀며 유나의 모든 컴퓨터와 장비를 압수했다. 한유나 씨, 당신을 아우라 그룹의 핵심 기술 유출 및 불법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덫에 스스로가 걸려든 것이다. 같은 시각 이사회장,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박성진은 비통한 표정으로 자신이 방금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넥서스 데이터라는 협력업체의 한 직원이 제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자금 세탁을 시도하고
심지어 우리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증거라며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유나가 가짜 서버에 접속했던 모든 기록과 그녀의 IP 주소에서 바이오 프로젝트 설계도가 업로드된 로그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심지어 그 파일이 전송되려 했던 곳은 아우라의 최대 경쟁사인 글로벌테크의 위장 서버 주소였다. 모든 증거는 한유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박성진은 강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교활한 승리자의 미소가 번뜩였다. 회장님 정말 유감입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비밀리에 접촉까지 하셨던 그 직원이 이런 끔찍한 배신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사회장의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모든 임원의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회장이 직접 스파이를 끌어들였다는 것인가? 강지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박성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한유나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과 그녀의 비밀스러운 관계까지도.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자신과 유나를 한 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판을.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언론은 아우라 그룹 천재 여성 스파이에 농락당하다.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사회는 강지훈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당장 한유나를 고소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고뇌에 빠졌다. 모든 증거는 그녀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를 내치고 회사를 구하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그의 본능은 그녀가 결백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묵묵히 진실을 파헤치던 그녀의 눈빛대로는 지친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던 그녀의 따뜻한 메시지들이 떠올랐다. 그녀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지킬 것인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였다. 박성진은 그에게 외통수를 불렀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는 치명상을 입게 될 터였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기자들이 회장님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강지훈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반짝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한유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던 강인한 얼굴.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강지훈은 기자들 앞에 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아우라 그룹의 운명이, 그리고 한유나의 운명이 그의 입에 달려 있었다. 모두가 예상하는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한유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회사를 구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다. 소란스럽던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단호했다. 저는 한유나 씨를 믿습니다. 충격적인 한마디였다. 기자들은 술렁였고 생중계를 지켜보던 이사회 임원들은 경악했다. 이번 사건은 외부의 스파이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를 좀먹고 있는 내부의 적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유나 씨는 스파이가 아니라 저와 함께 진실을 추적하던 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함정에 빠진 것이며 저는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는 폭탄 선언을 한 뒤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박성진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압박하는 세상 모두를 향한. 그는 회사를 지키는 대신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유나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했고
자신의 재능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변호사의 접견도 거부한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휴게실의 작은 TV에서 강지훈의 기자회견이 흘러나왔다. 저는 한윤아 씨를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윤아의 잿빛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내리쬐는 듯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남자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절망이 있던 자리에 뜨거운 분노와 투지가 차올랐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강지훈의 선언은 후폭풍을 몰고 왔다. 이사회는 그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윤아의 석방을 이끌어냈고 그녀를 아우라타워 내 안전가옥으로 데려왔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건넸다. 물론 모든 활동은 보안팀의 엄격한 감시하에 이루어졌다. 박 이사는 자네가 다시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야. 모두가 자네를 끝났다고 생각하겠지. 바로 그 허를 찔러야 해.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건의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했다. 박성진이 설계한 함정은 완벽에 가까웠다. 데이터의 흐름, 로그 기록 증거, 인멸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아니야,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어. 윤아는 관점을 바꾸기로 했다. 그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에 집중했다. 박성진처럼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물이라면 분명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즐기며 어딘가에서 관망하고 있었을 터. 그는 자신의 덫에 먹잇감이 걸려드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사건 당일 박성진이 윤아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웠던 바로 그 시간대의 모든 네트워크 접속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아우라그룹의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아닌 외부에서 타워 내부망으로 접속을 시도한 모든 흔적을 찾았다. 수십만 개의 로그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바늘 구멍만 한 틈을 발견했다. 단 6군 7초. 이사회장 근처의 와이파이 사각지대에서 정체불명의 개인용 태블릿 기기가 아우라의 비공식 게스트 네트워크에 접속했다가 사라진 흔적이었다. 그 기기는 단 하나의 패킷만을 주고받았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윤아가 접속했던 가짜 스위스 서버였다. 박성진이 자신의 함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주 잠깐 개인 기기로 접속했던 것이다. 그는 아무도 이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오만함이 남긴 유일한 실수였다. 찾았어요. 윤아는 소리쳤다. 그녀는 즉시 해당 기기의 고유 식별 번호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는 상상도 못했던 사실과 마주했다. 그 태블릿은 3년 전 박성진이 카리브해의 한 섬에서 개인 휴가를 즐길 때 구매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구매 대금은 그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밀 계좌에서 지불되었다. 이것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윤아는 즉시 차정혁 부장에게 연락했다. 차 부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그 계좌는 박성진이 회사 비자금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사치와 향락을 위해 사용하던 검은 돈의 창고였다. 그 안에는 수많은 불법 거래와 탈세의 증거가 가득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박성진의 개인 태블릿 함정을 감시한 기록, 그리고 그 태블릿을 구매한 검은 돈의 출처. 이것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의 사슬이었다. 박성진은 윤아에게 덮어씌우려던 자금 세탁과 기술 유출이라는 죄목을 고스란히 스스로 뒤집어 쓰게 된 것이다. 강지훈은 모든 보고를 받고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그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김 실장 지금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모든 이사 감사, 주주 대표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하게.
아우라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 왔다고. 아우라 타워의 가장 높은 곳, 회의실의 불이 환하게 켜졌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타워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박성진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여유롭게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긴급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아우라 그룹의 모든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박성진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을 탄핵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곧 마주하게 될 운명을 그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성진 측의 이사들이 먼저 강지훈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회장께서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죄자를 비호하며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며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입니다. 날선 비난이 쏟아졌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모든 공격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박성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박성진이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한유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는 유령이 아니었다. 단정하지만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그녀는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를 차정혁 부장이 따랐다. 박성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당황과 분노가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박성진이 소리쳤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말을 막았다. 제가 부른 손님들입니다, 박 이사. 아니, 이제는 박성진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지훈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났다. 박성진이 개인 태블릿으로 가짜 서버에 접속했던 0.7초의 기록이었다.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박성진 씨는 자신이 설계한 함정에 제가 걸려드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장 근처에서 개인 기기를 이용해 저희가 만들어둔 덫을 확인했죠. 그의 오만함이 남긴 유일한 실수였습니다. 박성진은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기록 하나로 나를 범인으로 모는 건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거 아닌가?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유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태블릿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카리브해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박성진이 직접 태블릿을 구매하는 흐릿한 CCTV 영상과 그의 서명이 담긴 신용카드 전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대금이 지불된 계좌 역시 찾아냈습니다. 스크린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으로 뒤덮였다. 차정혁 부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것은 박성진 씨가 지난 10년간 관리해온 차명 계좌의 전체 거래 내역입니다. 그는 이 계좌를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로비를 자행했으며 막대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모든 범죄의 진짜 주인은 바로 박성진 씨 자신이었습니다. 차 부장의 폭로는 회의장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박성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강지훈이 나섰다.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박성진 씨, 당신은 아우라 그룹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 했지만 당신이 간과한 것이 있어. 아우라는 당신 같은 기생충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수만 명의 임직원들이 주인인 곳이야.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감추려 해도 결국 빛을 보게 마련이지. 모든 것이 끝났다. 박성진은 그 자리에서 보안팀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의 왕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지훈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고 그의 리더십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아우라 그룹을 뒤덮었던 길고 어두운 폭풍이 마침내 거친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깊은 밤이 찾아왔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고요했다. 그와 유나는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보석처럼 반짝였다. 오랜 침묵 끝에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원함과 함께 자신도 모를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룹의 총수가 아닌 한 남자로서의 깊고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자리가 어딘데? 넥서스 데이터의 평범한 대리, 원래 제가 있던 곳이죠.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아니, 당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그는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는 놀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처음 당신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나는 내 완벽한 세상에 뛰어든 이물질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이물질이 아니었어. 당신은 내 세상에 없었던 단 하나의 조각,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조각이었지. 그의 고백은 갑작스러웠지만 너무나도 진실되게 들렸다. 한유나 씨,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준 빛이었고 내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용기였어. 당신의 재능은 더 이상 작은 회사에 썩혀서는 안 돼.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은 아우라 그룹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해. 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그녀를 향했다. 내 곁에 있어줘. 단순한 파트너나 직원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업무 제안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높은 곳에 있던 남자가 건네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거대한 음모와 싸우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그의 믿음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잡힌 손에 힘을 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로 모든 대답은 충분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야경을 감상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 아래 차가운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최고층의 사무실은 더 이상 외로운 성이 아니었다. 두 개의 심장이 하나가 되어 온기를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우연히 시작된 엘리베이터에서의 만남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함께하게 만들었다. 사랑이 마침내 그 찬란한 꽃을 피운 순간이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한 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골목길도 존재했다. 강남역 번화가 뒤편 음식점과 유흥가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 봉투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좁은 골목은 도시의 추악한 이면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비릿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알 수 없는 악취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을 피해서 다녔지만 김수진에게는 이곳이 매일 밤 지나야 할 익숙한 길이었다. 김수진은 28살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녀는 작은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었고 학자금 대출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매일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의 꿈은 시나리오 작가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서빙을 하고 새벽에는 인적이 드문 이 골목을 지나 작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해결할 만한 동전 몇 개만이 전부였다. 그날 밤 유난히 싸늘한 바람이 불었고 하늘에는 잔뜩 먹구름이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수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낡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쓰레기 더미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일렁였다. 그때였다. 수진의 눈에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 쓰러져 있는 희미한 형체가 들어왔다. 설마 사람인가? 수진은 순간 섬뜩한 느낌에 멈춰 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형체에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이었다. 남자는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이었고 반짝이는 명품 시계가 손목에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토사물로 뒤덮여 있었고
역겨운 술 냄새와 함께 비릿한 악취가 진동했다. 그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듯 쓰레기 더미 속에 축 늘어져 있었다. 수지는 당황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인적이 드문 골목이라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지나쳐야 하나 저런 사람에게 엮여서 괜히 귀찮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닐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 자신도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콧수염이 덥수룩하고 술에 취해 일그러져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과 고뇌가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감이 그의 표정에 어려 있었다. 수지는 그에게서 단순한 주정뱅이가 아닌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힘들었을 때 받았던 작은 도움의 손길들을 떠올렸다. 누군가 그녀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순간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수지는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곳에 쓰러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도움이 필요한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일어나셔야 해요. 남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수지는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남자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그녀의 힘으로는 그를 일으키기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골목에서는 택시도 잘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적였다. 아침 식사를 해결할 유일한 희망이었던 몇 개의 동전만이 남아있었다. 그 돈으로는 택시비는커녕 가까운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 한 잔도 사 마시기 힘들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뒤졌다. 지갑이 들어있었다. 지갑 안에는 수십 장의 오만 원권 지폐와 고급스러운 신용카드들이 가득했다. 그의 신분증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재현. 그리고 그는 대한그룹의 CEO였다. 대한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다. 수지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지금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니 그녀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이 지갑 그냥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텐데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돈인데. 그녀의 머릿속에 가난과 배고픔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양심을 따르기로 했다. 수지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명함에는 대한그룹 이재현 CEO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의 비서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의 휴대폰은 배터리가 나갔고 잠금도 풀려 있지 않았다. 수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직접 자신의 고시원으로 데려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대로 차가운 밤거리에 쓰러져 있게 할 수는 없었다. 수지는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온 힘을 다해 그를 일으켰다.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휘청거리면서도 그를 부축하여 골목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역겨운 술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쓰러진 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이재현을 부축하여 자신의 작은 고시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고시원은 창문도 없이 좁고 책상 하나와 가니 침대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이재현의 삶과는 극과 극을 달리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의 코트에는 토사물이 묻어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코트를 벗겨냈다. 이재현은 잠든 듯 고요했다. 수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술 기운이 가라앉은 듯 조금 평온해 보였다. 대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저런 곳에서... 수지는 의아했지만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돌본 후 밤샘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조용히 고시원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 구원한 이 백만장자가 앞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는 다시 자신의 고된 일상으로 돌아갔다. 김수진이 밤샘 아르바이트를 위해 고시원을 나선 후 이재현은 좁고 낡은 침대 위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떴다. 그의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은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렸다. 간밤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역겨운 술 냄새와 토사물의 잔흔이 그의 오감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낯선 공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고시원의 풍경이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 낡은 책상 하나와 간이 침대가 전부였다. 벽에는 빛바랜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선반 위에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그의 코트와 셔츠는 침대 옆에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컵과 해열진 통제가 놓여 있었다. 이재현은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손목에 채워진 명품 시계는 그대로였고 주머니를 뒤지자 지갑도 그대로 들어 있었다. 현금과 신용카드 명함까지 모든 것이 온전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갑 속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대한그룹 이재현 CEO. 그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어젯밤 쓰레기 더미 속에 쓰러져 있었다는 사실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이곳에 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쪽지에는 속이 안 좋으실 텐데 물 드시고 약 드세요. 코트는 제가 대충 닦아놨는데 세탁소 맡기셔야 할 거예요. 지갑은 여기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저녁에 돌아오니 연락 주세요.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수진. 이재현은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어제의 기억을 더듬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작은 체구의 여인. 역겨운 냄새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자신의 지갑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욕심 없이 돌려주던 순수한 얼굴. 그녀는 자신에게 이름조차 묻지 않고 사라졌던 새벽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이재현은 자신이 어젯밤 얼마나 추하고 비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성공한 CEO였지만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좌절감과 고통 때문에 술에 취해 쓰레기 더미에서 헤매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했었다. 그런 자신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구해준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깨달았다. 그는 해열진 통제를 삼키고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속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난 작은 상처들을 발견했다. 쓰레기 더미에 뒹굴면서 생긴 상처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들여다보았다. 수진이 대충 닦았다고 했지만 토사물 냄새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고 고시원 밖으로 나왔다. 고시원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여러 개의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낡은 문들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김수진이라는 여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분명 자신처럼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재현은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지시했다. 그의 비서는 이재현이 사라진 후 밤새도록 그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비서는 이재현을 발견하자마자 안도감과 함께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님, 대체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밤새도록 찾았습니다. 이재현은 비서에게 자신의 어젯밤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비서에게 김수진이라는 여인의 정보를 알아보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고 반드시 그녀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회사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사무실은 고시원과는 극과 극을 달리는 공간이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최고급 가구와 최첨단 기기들이 즐비했다. 그는 자신의 초라했던 어젯밤과 화려한 오늘 아침을 비교하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삶이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내면은 김수진의 고시원 방처럼 공허하고 초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재현은 김수진에게서 받은 충격적인 깨달음 이후 자신의 삶과 경영 철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자신의 모든 것을 일과 돈에만 쏟아부었고 그 결과 자신의 삶은 물론 주변 사람들마저 외면하며 고독한 섬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에게 사람의 온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며칠 후 비서로부터 김수진에 대한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에는 김수진의 어려운 형편과 그녀가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청년이라는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근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현재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재현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김수진에게 단순히 돈을 주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수진에게 직접 연락했다. 그녀는 그의 전화에 깜짝 놀랐다. 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이재현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녀의 고시원으로 찾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수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날 저녁 이재현은 김수진의 고시원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어젯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방황하던 초라한 백만장자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녀의 문을 두드렸다. 김수진은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좁은 고시원 방에 들어선 이재현은 그녀의 소박한 삶을 다시 한번 마주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기꺼이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건강해지시고 다시 힘을 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이재현의 심장을 다시 한번 울렸다. 그는 그녀의 말에서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타를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고 아내를 잃은 후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사람의 온기와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이재현은 김수진에게 단순한 보답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꿈인 시나리오 작가에 대해 물었다. 김수진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빛났다. 이재현은 그녀의 열정과 재능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꿈을 지원하고 싶었다. 단순히 돈으로 꿈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재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수진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대한그룹 내부에 그녀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직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창의성과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재현의 마음속에는 김수진을 향한 깊은 존경과 함께 그녀를 통해 자신도 변화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성공한 백만장자를 넘어선 인간적인 리더 담트로 거듭나게 해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했다. 이재현은 김수진의 작은 고시원 방을 나선 후에도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감동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1,000원으로 낯선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었고 탐욕스러운 자신의 지갑을 보고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돌려주었다.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간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재현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고 아내를 잃은 후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를 그녀를 통해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 진정으로 그녀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녀의 꿈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는 김수진이 시나리오 작가를 꿈꾼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재현은 대기업 대한그룹의 CEO였다. 그의 그룹은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김수진의 재능을 세상에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것.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이재현은 자신의 비서에게 김수진을 대한그룹 본사로 초청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이재현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 없이 지시를 따랐다. 김수진은 이재현 CEO의 호출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도왔던 일에 대해 오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재현의 호출에 응하기로 했다. 대한그룹 본사 빌딩에 들어선 김수진은 숨을 멈췄다. 웅장한 로비와 화려한 인테리어는 그녀의 초라한 고시원 방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이재현 CEO의 집무실로 향했다. 집무실은 빌딩의 최고층에 자리하고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재현은 넓은 책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함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김수진 씨,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수진은 긴장된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대표님, 저를 왜 부르셨는지. 이재현은 그녀의 말을 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수진 씨, 제가 어젯밤 김수진 씨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수진 씨에게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액의 사례금을 제안하려 했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다. 그녀는 돈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김수진 씨, 제가 보고서를 통해 김수진 씨가 시나리오 작가를 꿈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현은 말했다. 저희 대한그룹은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수진 씨에게 저희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신인 작가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안합니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진은 이재현의 파격적인 제안에 깜짝 놀랐다.
신인 작가 육성 프로그램이라니 그것은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그녀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기회였다. 유명 작가들의 멘토링을 받고 작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아르바이트와 고시원에서 힘들게 버텨왔고 자신의 꿈은 늘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곤 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꿈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대대표님, 제가 그런 대단한 프로그램에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었다. 이재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김수진 씨, 당신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입니다. 나는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믿습니다. 당신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수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재현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에게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 진정으로 그녀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재현은 활짝 웃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김수진 씨,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저도 잊었던 저의 꿈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수진을 통해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가치와 삶의 의미를 되찾았음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김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고시원을 떠나 대한그룹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입주했다. 아파트는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에게는 넓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꿈인 시나리오 작가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김수진은 신인 작가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유명 작가들의 멘토링을 받고 시나리오를 쓰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삶의 통찰력을 시나리오에 녹여냈다. 특히 그녀가 힘들었던 시절 겪었던 일들, 그리고 이재현 CEO와의 우연한 만남을 모티브로 한 스토리는 그녀의 작품에 깊은 감동과 현실감을 부여했다. 이재현은 김수진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시나리오가 막히면 직접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대한그룹 CEO가 아니라 인생의 멘토이자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김수진은 이재현의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고 그녀의 작품은 나날이 발전했다. 이재현의 삶 또한 김수진을 통해 완전히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고독한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김수진과 함께 희망재단의 봉사활동에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힘썼다. 그는 재단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소박한 행복을 찾아갔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벽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지는 듯했다. 이재현의 변화는 대한그룹의 기업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던 경영 철학에서 벗어나 인간 존중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펼쳤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힘썼고 재능 있는 젊은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의 이러한 인간 중심 경영은 직원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했고 대한그룹은 단순히 거대한 기업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수지는 이재현 CEO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1,000원으로 베푼 작은 친절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거대한 기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는지 놀라워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던 청년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이재현을 통해 인간의 가치는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열정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수진은 대한그룹의 신인 작가 육성 프로그램에 합류하면서 꿈에 그리던 시나리오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좁은 고시원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현실과 타협하는 청춘이 아니었다. 대한그룹에서 제공하는 아늑한 아파트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의 꿈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곤함 대신 꿈을 향한 열정이 빛났다. 처음에는 그녀의 주변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았다. CEO의 특별 채용이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따라다녔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기존 작가들과 직원들 중 일부는 그녀의 재능을 의심했다. 그들은 명문대 출신이 아닌 그녀가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기회를 얻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경력도 없는 신인이 이렇게 큰 지원을 받다니. 특혜 아니야. 시나리오 작가가 글만 잘 쓴다고 되는 줄 아나. 인맥도 실력인데 이러한 수군거림 속에서 수지는 위축되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고 싶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이재현 CEO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자신에게 준 믿음과 기회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시나리오 작업에 쏟아부었다. 수지는 유명 작가 멘토들에게 글 쓰는 기술을 배웠지만 그녀만의 강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삶의 깊이와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했던 시절 겪었던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시나리오에 녹여냈다. 그녀는 화려한 배경이나 복잡한 사건보다는 인물들의 내면 심리와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묘사하는 데 탁월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장편 시나리오 새벽의 발자국은 그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꿈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가난한 청춘의 삶, 우연히 만난 낯선 이와의 교감, 그리고 그 작은 만남이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이재현 CEO를 만났던 그날 밤의 경험을 모티브로 했지만 실제 인물의 정보는 철저히 가렸다. 시나리오가 완성되자 대한그룹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내부 검토가 시작되었다. 유명 작가 멘토들은 수진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 작품 뭔가 특별합니다. 기술적인 면은 부족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순수하고 진솔합니다. 하지만 일부 임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너무 현실적이고 투박합니다.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요즘 대중은 자극적인 스토리를 원합니다. 이재현 CEO는 수진의 시나리오를 직접 검토했다. 그는 시나리오를 읽는 내내 깊은 공감과 함께 가슴속에서 뜨거운 울림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누군가가 섬세하게 그려낸 것 같았다. 그는 이 작품이 단순한 시나리오를 넘어 진정한 인간 가치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 시나리오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재현 CEO는 임원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화려함만 좇는 세상에서 이 작품은 진솔함과 인간적인 따뜻함의 가치를 보여줄 것입니다. 상업성만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대한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이재현 CEO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새벽의 발자국은 드라마 제작에 들어갔다. 수진은 드라마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렸다. 그녀는 연출팀 배우들과 소통하며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현장의 지혜를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음 많던 신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당당한 작가로 성장했다. 드라마 새벽에 발자국이 방영되자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와 영웅물에 지쳐있던 대중은 새벽의 발자국이 선사하는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드라마는 방송 내내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대한그룹은 단순히 돈 버는 기업을 넘어 감동을 주는 기업으로 찬사를 받았다. 김수진은 일약 스타 작가로 떠올랐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새벽의 발자국과 함께 감성 작가의 대명사가 되었다. 성공 이후 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과거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보답했다. 그리고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익명으로 희망재단과 같은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베풀 수 있게 된 것에 깊이 감사했다. 이재현 CEO는 수진의 이러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는 것 남들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보았다. 그는 수진과 함께 대한그룹을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착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갔다. 이재현은 수진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해 쓰레기 더미를 헤매던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김수진이라는 소중한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직원을 넘어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귀인이자 친구로 여겼다. 수진의 성공은 그녀가 겪었던 모든 시련과 고난의 대가였다. 그녀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꿈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만난 한 남자를 통해 그녀의 잠재력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빛나는 지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그녀는 이재현을 통해 인간의 가치는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열정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고 그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김수진의 시나리오 새벽의 발자국이 드라마로 제작되어 대성공을 거두자 그녀는 일약 스타 작가로 떠올랐다. 넥스트 미디어의 간판 작가가 된 그녀는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도운 결과 기적을 이룬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회자되었다. 김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넓고 쾌적한 작업실에서 오직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해준 소수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익명으로 희망재단에 기부하며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데 힘썼다. 그녀는 성공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다. 이재현 CEO는 김수진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그녀의 드라마가 대한그룹의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넘어 자신이 김수진을 통해 깨달았던 진정한 가치가 세상에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김수진을 대한그룹의 핵심 인재로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그녀의 다음 작품 구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든든한 멘토이자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김수진과 이재현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작가와 CEO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가장 깊이 영향을 미친 존재였다. 이재현은 김수진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인간적인 따뜻함을 되찾았고
김수진은 이재현에게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심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정신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함께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대한그룹을 단순한 기업을 넘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반자크로 성장시켰다. 이재현은 김수진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녀가 자신의 공허했던 마음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다시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김수진의 순수하고 강인한 마음에 점차 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이자 치유이자 새로운 삶의 희망이었다. 어느 날 저녁 김수진의 작업실에서 다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이재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다. 수진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제 삶에 다시 웃음이 찾아왔고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진 씨와 함께라면 다시 한번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진 씨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김수진은 이재현의 고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이런 감정을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이재현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함께 묘한 설렘이 피어났다. 그는 그녀의 꿈을 믿어주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과거와 그가 가진 부와 명예의 격차를 떠올렸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대표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김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표님 곁에 어울릴까요? 이재현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수진 씨,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합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의 가치를 수진 씨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수진 씨의 따뜻한 마음이지 배경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수진은 이재현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병과 어려운 환경을 이재현이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준 그의 용기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이재현은 김수진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기꺼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은 언제나 찾아오는 법이었다. 이재현과 김수진의 관계는 곧 재계와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소식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대한그룹 이재현 CEO, 평범한 신인 작가와 재혼설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대중은 충격과 함께 호기심을 보였다. 이재현의 친척들과 재계 인사들은 김수진과의 관계를 결사반대했다. 그들은 그녀가 이재현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비난하며 그녀의 과거와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그룹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평범한 작가와 재혼이라니요. 그들의 비난은 거셌다. 특히 이재현의 오랜 비서이자 그룹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진우 이사는 강하게 반대했다. 최진우는 이재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인물이었지만 김수진이 이재현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는 김수진이 이재현의 순진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믿었다.
회장님 김수진은 전형적인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진 여자입니다. 그녀의 과거는 불투명하며 그녀의 출신은 태산그룹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녀가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재현은 최진우 이사의 비난에 분노했다. 최 이사 김수진 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당신은 김수진 씨의 진심을 모릅니다. 그녀는 내게 돈보다 귀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재현의 완고한 태도에 오히려 더 큰 적대감을 느꼈다. 최진우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언론에 김수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흘렸고 그녀의 과거와 어려운 환경을 폭로하려 했다. 그는 김수진이 이재현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수진은 이러한 비난과 루머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재현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그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다. 대표님, 저 때문에 대표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그녀는 이재현의 곁을 떠나려 했다. 무슨 소립니까? 이재현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수진 씨가 왜 떠납니까? 나는 수진 씨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함께 할 겁니다. 그들의 비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이재현은 김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김수진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하고 김수진과의 관계와 그녀의 진심,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과 회사에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려 했다. 그는 모든 비난과 오해를 사랑과 진심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최진우 이사의 방해는 예상보다 더 집요했다. 그는 이재현의 언론 인터뷰를 막으려 했고 이재현의 재산을 노리는 다른 친척들과 결탁하여 김수진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그는 심지어 김수진이 속한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신인 작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려 하는 등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했다. 이재현은 이제 돈과 권력을 가진 백만장자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과 진심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 속에서 김수진과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재현과 김수진의 사랑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를 맞이했다. 최진우 이사의 집요한 방해 공작과 재계 친척들의 맹렬한 반대는 대한그룹과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언론은 연일 대한그룹 회장의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김수진의 과거와 어려운 환경은 대중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그녀는 졸지에 돈을 노린 꽃뱀이자 병약한 몸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자로 매도되었다. 김수진은 이러한 비난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의 동생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대표님과 회사 그리고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재현의 곁을 떠나려 했다. 무슨 소립니까? 이재현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사랑과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수진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비난받아야 할 자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탐욕에 눈이 먼 자들입니다. 나는 수진 씨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함께 이겨낼 겁니다. 이재현은 최진우 이사의 방해 공작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그는 법률팀을 소집하여 김수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언론과의 소통 방식을 바꿨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거나 김수진의 결백을 주장하기보다 김수진이 자신의 삶과 그에게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수진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그녀가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녀의 작품 새벽의 발자국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와 감동이 무엇인지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는 자신이 김수진을 만나기 전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고, 그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인간적인 가치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저는 한때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스펙과 지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재현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러나 김수진 씨를 만나고 그녀의 삶을 지켜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학위도 배경도 화려한 경력도 없지만 그 어떤 박사 학위보다도 깊은 지혜와 그 어떤 재벌보다도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인간적인 따뜻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처음에는 자극적인 가십으로 치부했던 대중들은 이재현의 진솔한 이야기에 점차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성공한 백만장자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닌 인간적인 성숙과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김수진에 대한 비난 여론은 점차 사그라들고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한 마음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다. 하지만 최진우 이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재현의 언론 플레이가 통하자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했다. 그는 이재현의 친척들과 재계 경쟁자들을 선동하여 대한그룹의 경영권을 흔들려 시도했다. 그는 이재현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주들을 설득하여 이재현의 해임을 추진했다. 그는 심지어 김수진의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까지 압력을 가하여 수술을 방해하려 했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재현의 그룹 경영권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이재현은 김수진과의 사랑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김수진의 동생에게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마침내 그녀의 동생과 골수 일치자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수술은 긴급했고 최진우의 방해로 인해 병원 측에서 수술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최진우는 김수진의 동생 수술을 빌미로 이재현을 압박하려 한 것이었다. 이재현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최진우는 병원 앞에서 이재현을 막아섰다. 회장님, 지금 회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김수진 동생의 수술 같은 사적인 일 때문에 회사를 위태롭게 할 순 없습니다. 최진우 이사 이재현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당신은 돈과 권력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가? 한 아이의 생명이 달린 일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미래의 처남이자 우리 미래의 가족이다. 그 순간 이재현의 비서와 핵심 임원들이 이재현의 뒤에 섰다. 그들은 이재현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었다. 회장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최진우의 편에 서지 않고 이재현의 인간적인 리더십을 지지했다. 이재현은 최진우를 지나쳐 병실로 향했다. 김수진은 동생의 병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대표님, 수술이 걱정 마십시오, 수진 씨.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재현은 김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병원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수술을 즉시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자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최진우의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고발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김수진의 동생은 성공적으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이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김수진은 감격에 겨워 이재현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최진우의 마지막 발악이자 그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의 비인간적인 행동과 사적인 복수심은 재계와 언론의 비난을 샀고 결국 그는 대한그룹에서 해임되었다. 그의 탐욕과 권력욕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대한그룹의 경영권 위기는 이재현의 진정성과 직원들의 지지 덕분에 해소되었다. 그는 주주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경영 철학과 인간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은 그의 진솔한 모습에 다시 신뢰를 보냈고 대한그룹의 주가는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재현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김수진이라는 소중한 동반자와 건강을 되찾은 준서,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직원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김수진을 의심하며 시작했던 추적이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사랑과 진심, 그리고 나눔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부와 명예가 아닌 내면의 풍요로움과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되었다. 최진우 이사와 그를 따르던 이들의 몰락과 함께 대한그룹을 뒤흔들었던 위기가 진정되자 이재현과 김수진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다. 텅 비어 있던 이재현의 마음에 김수진이라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고 김수진의 동생 준서, 조은서는 건강을 되찾으며 다시 해맑은 웃음을 찾았다. 이재현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이자 인간으로 거듭났다. 준서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오자 김수진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이재현은 준서의 병원비 전액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그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준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찬 아이로 변모했고 그의 작은 몸에 남아있던 병의 흔적들은 점차 사라져갔다. 한지수는 텐 트롱 프롬트 트루 오쉬 오차이 라킴 소진 준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고 매일 공원을 산책했고 그가 좋아하던 동화책을 읽어주며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준서는 수진을 친누나처럼 따랐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수진은 준서를 통해 자신이 잊고 지냈던 순수하고 따뜻한 행복을 다시 느꼈다. 이재현과 김수진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 혹은 상사와 동료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이재현은 김수진에게서 자신의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찾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력에 깊이 매료되었다. 어느 날 저녁 이재현은 준서를 재운 후 김수진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수진 씨가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준서는 수진 씨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았고 저 또한 잊었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라면 다시 한번 진정한 가족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함께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김수진은 이재현의 고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미래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이재현과의 격차를 다시 한번 떠올렸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준서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이재현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표님 곁에 그리고 준서 곁에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강도현은 텐나이, 슈앗 히엔, 오 프롬트 트루옥 앤흥, 티오보이찬, 트루엔 히엔 타일라, 리재훈, 이재현은 김수진을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었다. 그들은 가까운 지인들과 직원들의 축복 속에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올렸다. 이재현은 결혼식에서 김수진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수진은 놀랐지만 이재현은 단호했다. 수진 씨, 당신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입니다. 김수진은 이재현의 진심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수진은 준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엄마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준서의 작은 투정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었고 그의 마음에 엄마의 따뜻한 온기를 가득 채워주었다. 준서는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다. 이재현과 김수진, 그리고 준서는 이제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단단한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이재현의 집은 이제 공허한 성이 아닌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재현은 김수진을 통해 자신의 경영 철학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는 더 이상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 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준서에게 받은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준서 재단들을 설립했다. 재단은 희귀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재현은 김수진과 함께 재단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힘썼다. 그는 병원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고통받는 부모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자신의 삶에서 잊고 있었던 소박한 행복을 찾아갔다. 김수진 또한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보듬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대한그룹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탐욕스러운 재벌 기업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자리 잡았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했고 사회 전반에서 그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재현은 단순한 재벌 회장을 넘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존경받게 되었다. 김수진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쓰레기 더미 속의 백만장자라는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거대한 기업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보여주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가진 것은 그 순간의 작은 친절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나눔과 공감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나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마음의 부유함을 되새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범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며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이재현과 김수진은 준서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준서는 건강하게 성장하여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고 그의 눈빛은 항상 사랑으로 가득했다. 이재현은 김수진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음을 깨달았다. 아니,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그것은 치유된 영혼과 사랑이 가득한 삶,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김수진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통해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는 것임을 배웠다.